자, 2월 2일 날은 제가 이제 주제를 일단 장기 국채 금리 급등하지만 20년 스프레드는 오히려 줄어들고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국채 시장이 요새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다른 국가의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좀 전에도 설명드렸었고, 국채 시장에서 돈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천천히 오르거나 천천히 떨어지면은 경제에 그렇게 타격을 주지 않는데, 유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또는 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이런 경제 지표들, 경제 자산들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면, 또 비트코인도 사실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어요. 왜냐?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해버리니까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한정돼 있는데 그쪽으로 돈이 이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산이 몰리게 된다. 그래서 그 시장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수급 때문에 깨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의 경우 어디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근본이 뭐냐, 이 움직임의 근본,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 왜 일어나는 것이냐, 그거는 인플레에 대한 발언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어떤 자산이든 속도가 빠르게 되면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어 자금이 순환이 되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는 효과. 그러니까 돈을 일단 빼놓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큰 자금들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또 돈을 일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막 이 논쟁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라크전이 발발이 되니까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는 현상들, 이런 게 다 불확실성과 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가 뭔가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불안해서 뭔가 투자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가. 그래서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냐,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준에서 막상 또 인플레를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다음 달에 가가지고 인플레가 오르는 줄 알았더니 안 오르더라. 실제로 지표들이 뭐 소비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또 이거 인플레 이거 말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또 시장은 또 채권 시장은 또 채권 금리가 또 강하게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 시장, 근데 이날 제가 이제 금리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이 그 홈피에 몰려서 그랬는지 아무튼 홈피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또 올리려고 하다가 또 못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안 올라오는데 제가 또 어떻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국채 금리 30년물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채권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선물 시장의 그래프인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이 라인 146이라는 라인까지 해서 이 저점을 형성됐다가 다시 오르고 다시 떨어졌는데, 요 선을 이탈을 해버리면은 요 밑에 매물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또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물이 많았으면은 여기서 또 딱 하고 지지를 받을 텐데, 매물이 없는 모습이 차트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강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급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아마 채권 가격이 쫙 떨어지니까, 채권형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채권형 펀드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리 급락자리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지선이 있지만은,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간이 오래 흘렀어요, 여기서, 보합장에서. 상당 기간, 1년 동안 지금 거의 제자리 수준에서 멈돈 거거든요.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들이 좀 있더라도 이미 몇 년 전 수년 전, 14년, 13년 때 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지선의 의미가 쩌그러진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또 강한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금리 상승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채권형 펀드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또 드렸던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일단 시중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급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또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시중금리,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있잖아요. 모기지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부채가 많은, 돈을 많이 빌려 쓴 사람들은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속 상승한다면은, 또 그것도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주식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주식 조정은 이제 다음 날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공포지수, 빅스지수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그리고 또 이거의 기반이 이 지금 현재 주가의 조정의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거를 볼 수 있는 이 채권 시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완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조정도 끝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한다고 해서 주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에 연관이 돼서 어디서 나비 효과의 진앙지가 발생되는지 그 지표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조정도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물론 거기에서 또 갑자기 뭐 또 다른 영향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 관련해서 다른 파생적인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되돌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되돌린다라는 거는 하락의 폭을 만회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속도가 좀 완만하게 되는 시기, 그런 시기를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시장을 공부를 하면서 또 팁을 또 원하는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국채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선물 시장 매도 포지션도 있겠지만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제 선물 시장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억 투자해갖고 1억 날리는 게 아니에요. 이 파생 시장은 1억 투자해서 막 100억, 1000억도 날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괜히 1억 투자해서 1억 날리고 마는 게 아니라 1000억 날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시장은 또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만 가지고 논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인 ETF, 그래서 국제 투자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국채 가격 하락하는 거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금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뭐 연금이나 이제 채권형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언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증시는 잠시 조정을 받다가 지속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조정을 채권 시장에서 찾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가 적당하게 진행되고 골드에도 좋고 달러 강세 전환이 힘들어질 것이기에 이머징 마켓 시장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국채 30년물, 그리고
요 파란색 그래프는 뭡니까? 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여기 녹색 그래프는 국채 2년물. 요 보라색 그래프는 이 파란색에서 녹색의 금리를 뺀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장기금리는 지금 단기금리는 여기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다가 갑자기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장기금리들은 30년물은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오히려 2017년 처음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단기금리는 2017년 처음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죠. 그러면 요게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요게 역전이 돼서 한 6개월, 10개월 이렇게 지나버리면은 꼭 금융위기 같은 증시 대폭락장이 열리곤 한다. 왜냐면 요 단기금리는 제가 뭐랬습니까? 은행의 예금금리, 장기금리는 모기지금리하고 연동이 돼서 금융상품이 만들어져서 은행의 예대마진 차이로 수익성이 형성이 되는데, 은행이 예금금리는 높여주면은 은행에서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거고,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는 모기지금리,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수입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은 줄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기들이 이제 예대 마진이 작아지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제 돈 빌려줬던 사람들한테 추심을 빨리빨리 해야지요. 이제 당신 돈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예금은 오히려 좀 덜 푸는 거죠. 이제 예금은.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금융 정책이 또 나오는 거죠. 돈 빌려갔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갚아줘야 되는 거고, 이자도 더 높게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은행이 또 여기서 또 장기금리가 또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오를 것 같다라는 추세가 생기면 또 가상금리를 또 올려버리거든요, 많이. 이제 그런 거는 또 은행의 역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라, 그래서 시장에 돈이 더 빠르게 유동성이 수축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게 여기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이 금리가 단기금리가 올라가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되면서 역전이 된 경우가 이미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이 있었는데 7번의 금융위기가 왔었다. 2번 빼고.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 점점 봉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가 굉장히 선행성이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2월 2일 날 올려드린 거고, 2월 2일이면은 언제입니까? 증시가 폭락한, 이제 여기 갭 하락하고 갭이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완전히 폭락한 그날이었죠, 이제. 자, 그래서 2월 3일이 이제 주말이고, 2월 5일 날, 2월 2일 날 밤에 뭐가 나왔습니까?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16만에서 19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19만 명으로. 그러면 3만 명이 더 고용이 된 거기 때문에, 고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쓰겠죠.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뭐 버스도 타고 출근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저녁 때 또 이렇게 술 한잔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이제 증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용이 그래서 실업자가 많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일단. 근데 실업자가 아니라 이렇게 고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또 실업률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식이 폭락을 한 거죠, 이제. 그죠? 근데 주식이 폭락을 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오를 거다. 그래서 여기서 표를 봤더니 이게 언제입니까? 2018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금리를 몇 번 올릴 거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요게 11%에서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릴 가능성이 이게 크게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며칠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요거 줄어든, 근데 여기 또 한 번, 두 번 올릴 가능성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요거 제가 여기 잘 못 알아보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말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이게 화살표가 위로 된 겁니다. 여기. 그래서 27에서 28.5로 오르고. 근데 여기는 좀 떨어졌어요. 여기는 떨어졌지만 여기 한 번 내지 두 번 올릴 가능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비해서 세 번, 네 번 올릴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증대되고 있고 다섯 번 올릴 가능성도 지금 5.2% 그러니까 1.7%밖에 안 받던 거가 5%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가만히 멈춰 있을 가능성은 지금 연말까지 1.2%밖에 안 된다. 근데 다섯 번 올릴 가능성은 오히려 5.2%로 더 높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 올 한 해는 아무튼 금리 물가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다른 경제 상황과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올해 물가의 흐름을 모르면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장기금리 동향을 제가 보니까는 어쨌든 이렇게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최근에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막 이렇게 쫙 탑같이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폭등.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시장에 항상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금리를 총 2016년, 15년 말부터 기준금리, 빨간 거는 기준금리표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다섯 번을 이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를 다섯 번을 올렸는데, 그리고 앞으로 네 번을 더 올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지금 이 30년물, 여기서는 녹색이 30년물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이 10년물이잖아요. 오히려 얘네들은 금리를 처음 올릴 때 하고 비슷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여기 10년물은 조금 올라 있고 30년물은 오히려 더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 보라색 그래프인 2년물은 어떻습니까? 처음 금리를 올릴 때만큼 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요거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총 5회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1%를 올린 거예요. 5회면은 0.25에서 1.5까지 올린 거니까 1.25가 올린 거예요. 1.25 총. 근데 2년물은 1.3% 정도 올랐으니까는 기준금리 올린 것만큼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25%를 올렸고 5회에 근데 채권금리 2년물은 1.3%가 올랐으니까는 거의 똑같이 오른 거예요. 이게 그 폭이. 근데 10년물은 0.5%밖에 안 올랐어요. 조금밖에 안 오른 거죠. 결과적으로. 30년물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0.1%. 요 그래프에서는 조금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요거 그 당시의 거를 수치화 시킨 거거든요. 이 3.01, 3.11까지 오른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는데 30년물은 0.1%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요 원인은 뭐였냐?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년물 금리가 이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3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요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까지도 떨어졌어요. 이게. 이 3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는 1.25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0.5% 떨어졌던 거였던 거죠. 이게. 지금 이제서야 3.3% 좀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당시를 기점으로 10년물은 4.78 그러니까 또 30년물은 5.1%까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면 1%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에 4번 올린다고 하면은 10년물은 4.78이 돼 있어야 되고 30년물은 5.1%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금리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지금보다도 순식간에 2%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는 채권 시장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매트릭스를 원래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뒤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장기 금리, 단기 금리가 같이 지금 오르고 있고, 여기에 별표가 쳐져 있어서, 요게 주식, 달러, 장기채, 지금 요 장기채 금리 별표에서 모든 지금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잘 이해 안 되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요거는 그 매트릭스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럴 때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수급으로서 지지선이 나타나면은 매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인버스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을 이렇게 네 군데를 표현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여기 2600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끄러지면 2400대에서 수급상 지지, 이게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많은 매물을 뚫고 내려갈 정도, 여기서 폭락해서 2400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2346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 엄청나게 또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 강한 이 지지선을, 이 매물을 다 팔고 내려갈 정도의 하락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빅스 지수를 가지고 요 가능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상당히 불안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상기 스토리와 유가 폭등 시나리오만 아니라면은 요 2400선을 300선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 폭등 시나리오가 나와서 달러 방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증시가 여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빠르게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지금 갑자기 막 장기채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단기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역전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주식시장 이제 대폭락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뭐 금융위기가 갑자기 터진다, 뭐 이런 거 시나리오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시장은 정말 위험해지는 거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단순히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변한다,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증시 조정은 수급적인 이격 조정장이라는 판단에는 아직은 변함이 없다. 왜냐? 유가 폭등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왜냐면은 유가 폭등 시나리오가 나오려면은 지금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트럼프가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아니 근데 몇 달 안에 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는 아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방향으로 봐야 되고, 채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거,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속도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전된 이후에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지나야지 경제 위기가 오는데, 요거는 더 빨리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지선을 잘 찾아서 정교한 대응을 한다면은 좋은 저가 매수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2월 5일 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월요일 날이죠, 이게. 그래서 요게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월 6일 날 증시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 이거 보면은 여기가 기술주, 이게 서비스 관련주, 이게 아마존 있죠, 아마존. 아마존이 뭐 앞으로 계속 좋을 건데 지금 2.7%도, 구글은 5% 빠졌어요, 5%.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4% 빠졌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 2.5%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금융주들 보세요.
이 웰스앤파고, 웰스파고는 9% 빠졌어요. 이날. 그 다음에 왜 그래요? 장기금리가 엄청 상승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갑자기 대출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 금리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받고 예금금리도 같이 또 단기금리, 장기금리 같이 움직이면서 은행의 불확실성이 뭔가 생길 거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동안 은행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날 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웰스파고가 그 영업 형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연준이 제재할 것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 나오죠. 일단 전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유업체 웰스파고에 대한 연준의 제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니까는, 근데 연준 제재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러고 나면은 연준 제재 하나만으로 이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제재할 때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뭐 며칠 반응되다가 다시 또 이 금융주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또 들어온다라는 거죠. JP모건이나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런 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또 받은 거예요. 같이 또 지분이 물려 있으니까는. 그래서 은행주가 무너지면서 기술주,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뭐 몇 년 동안 계속 빠지진 않을 거잖아요. 일시적인 조정이 이렇게 찾아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긴 또 호재도 있어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 취임을 언제입니까? 2월 6일 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실업률이 낮고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물가는 낮다. 여전히 낮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고용, 가격 안정을 지지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금융 시스템이 훨씬 강하고 탄력적이라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져야 경제위기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자기가 기쁘다고. 우리는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잠시 주춤을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파고에 대한 연준 제재가 나오면서 또 이게 은행주가 폭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그날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폭락을 했냐? 이날이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쫙 떨어지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웰스파고에 대한 연준의 제재가 금융주의 낙폭을 키우면서 급락장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증시 상승 요인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들이라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이 만든 거냐? 결국에는 금리 인상표, 금리 변동표, 요게 또 2번, 3번 올릴 가능성은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렇지만 3번, 4번 올릴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6번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근데 엄청나게 폭락을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공포지수는 어떠냐?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게 서브프라임 때 이 공포지수 이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90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면은.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금 여기 45선, 요 선, 요 45선을 넘어선 적은 여태까지 딱 3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요때는 뭐냐? 요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놓은 요런 분석 방법을 이제 버티칼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기의 단면, 요 시기의 단면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지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요때로 2010년도 5월 정도 되는 요 시기, 6월. 요때 이제 그리스 구제 금융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 때문에 유럽 경제가 폭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로화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 구제 금융으로 인한 어떤 빅스 지수의 급등. 그래서 그리스한테 돈 빌려준 트로이카라고 하는 국제 단체에서 어떻게 그런 그리스 구제 금융을 더 해줄 것이냐, 이런 거를 논했던 시기죠. 그리고 2011년 한 7월, 8월
미국 신용 등급 하락. 미국이 신용 등급을 역사상 처음으로 하락을 했던 거야.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리스 등 유럽 위기가 또 재점화가 돼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45가 또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근데 요때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진짜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주식이 다 폭락했어요, 완전히. 미국이 신용 등급이 하락된다라는 거는 일단 빌려줬던 돈의 액수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면은 그 회수 들어간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런 문제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포지수가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중국발 금융위기랑 유가 폭락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유가가 또 급락 90불에서 막 20불대로 막 떨어져 버렸잖아요. 중국발 위기, 중국이 뭐 부채 위기 때문에 망한다, 이제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엄청나게 돌 때죠. 그때 45를 넘어가서 50을 좀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2월 우리가 요때 6일날 보면은 이 빅스 지수가 요 세 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뭐예요? 여기 연준 의장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실업률이 낮고 경제는 지속 성장하고 있고 물가는 낮지만은 고용 가격 안정성 있게 지지할 거고 금융 시스템이 강하고 탄력적이다. 기쁘다. 뭐 이제 이런 4분기 영업 서프라이즈율이 75%, 영업이익 추정치가 13.4%, 1분기 전망치 16.9%까지 증가할 거다. 막 이런 되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시기가 그리스 구제금융, 미국 신용등급 위기 하락, 중국발 위기, 유가 폭락 요거하고 견줬을 때 이게 빅스지수 공포지수가 45를 넘어간다? 약하다라는 거죠. 이때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얘네 셋을 이기면서 90까지도 올라갈 것이냐? 매우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45도 사실은 안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넘었습니다. 50까지 갔다가 쫙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20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이제 쌍봉을, 여기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쌍봉, 이렇게 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몇 차례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럼 조정이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서프라임 위기로 간다라는 거는 대단히 쉽지 않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고,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요 빨간 그래프가 S&P 500 지수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쫙 올라가다가 여기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폭락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폭락. 그래서 요게 17% 하락, 요게 17% 빠진 거예요. 요게 빨간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빅스 지수가 폭등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또 폭락하잖아요. 여기 폭락. 그러면은 요게 19% 빠진 거예요. 요게 주식이 요게. 가격이 작은 여기가 이제 S&P 500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여기 빅스 지수 이게 급등할 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여기 바닥 찍었는데 올라가다 더 떨어져. 여기 바닥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게 그게 한 13% 정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요때 그날까지는 주식이 여기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니까는 요만큼 떨어져도 사실 크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7% 정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45 정도로 간다라고 봤을 때 뭐 한 13%, 19%까지는 최악의 경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떻습니까? 다시 크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뭐 여기는 미국 신용등급하고 그리스 위기가 또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는, 근데 결국에는 이 극복을 한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세 번 다 경제지표가 호전으로 극복이 돼요. 이것도.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위기 하락, 그리스 금융위기 재점화, 유럽 위기 재점화, 경제지표가 계속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책이 나온 거고. 그리고 중국발 위기, 유가 급락, 부양책 경제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더라. 그러니까는 바닥을 찍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바닥을 여러 번 찍으면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그럼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만큼 올라갔던 게
떨어져서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 하락이 엄청나게 클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극복하는 건 또 순식간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는 7%의 조정이었는데 지지 라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9% 지금 현재 상황에서 9%까지 빠지면은 2600선 정도 떨어지면 9%가 하락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2550까지 빠지면은 11% 정도 하락하는 거다. 그 다음에 2400까지 빠지면은 15% 빠지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대략 2550에서 2600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 왜냐? 얘가 45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급적으로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만 과거 이슈들보다는 오히려 호재거리가 많은 지금 상황이라 2600이나 2550선에서 지지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거의 45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많이 흔들려 버리면은 오히려 여기서 흔들리면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빅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붕괴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충분한 바닥을 탄다면 그럼 지금 사는 사람들은 20%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기 떨어진 만큼 한 10%, 12%, 뭐 16% 이렇게 또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너무 길으니까 또 이제 국내 증시 잘라서 다음날 또 설명드린다라고 제가 했었고,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또 원화 환율 매트릭스도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시장 설명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위안화하고 엔화하고 유로화, 그러니까 위안, 중국이 지금 위안화 강세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엔화도 강세 전략, 유로화도 강세 전략. 이거는 뭐 제가 수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안화가 엔화, 유로가 원화 대비해서 아주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로와 위안화, 엔화를 가져야 할 그 자국의 통화로 엔화, 위안화, 유로화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그 나라 외국인들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원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원화를 막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달러는 원화보다 약세인데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도 이 추세가 변한 건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달러도 원화보다 또 강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화는 아주 지금 사면 초과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이제 실질적으로 단기로는 빨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원화 팔고 나가고, 유럽 사람도 나가고, 일본 사람도 나가고, 유럽 사람도 나가니까는 원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한국 사람도 또 똑똑한 사람도 또 빨리 이거 딱 바꾸고 있어요, 지금. 위안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또 이게 빠른 사람들은 또 바꿔서 같이 빼고. 그러니까 원화가 단기간에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모습. 그러면은 원화 팔아가지고 그럼 증시가 그럼 좋겠습니까? 증시가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어떻습니까? 시장은 항상 돌고 돌아가지고 위안화가 막 폭등을 하면서 갑자기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지만은 이제 여기서 계속 위안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올라갈 때가 생겨요. 그때 이제 원화 수급이 들어오기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그걸로 또 코스피 바닥을 또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마치 전쟁이나 난 것처럼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환율이 여기서 폭등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달러 환율, 여기 USD, KRW, 원달러. 우리 원달러가 아니라 이제 공식 표기는 달러 원 환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한일전처럼 원이 이제 우리나라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할 때. 그래서 그동안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요게, 여기서 쓰리바닥은 집 팔아서 내가 투자하라고 옛날에 그 어떤 주식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바닥 찍고 투바닥 만들고 쓰리바닥은 집 팔고 사라고. 근데 여기서 쓰리바닥을 만들었던 때가 1088원이에요, 이게. 쓰리바닥 만들고 폭등해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다가 바닥을 만들면서 또 올라가요. 근데
요 바닥을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바닥을 깨고 내려오니까 엄청 원화가 강세로 갔던 시장인 거죠. 그랬다가 여기 1088원 요 가격을 또 강하게 또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강력. 근데 여기서 1088원은 그럼 과연 뚫고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저항을 받고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쌍봉 효과가 나오면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다.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유럽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일본 경기도 좋아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도체 등등의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벽이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원화가 떨어지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그리고 또 좌파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이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관련해서 빗대어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뭐 800원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워낙 강세 전략, 수입 기업들에 대한 우선 정책인 거죠. 사실 워낙 강세 전략은 결국은 수입 기업들한테 워낙 강세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입 기업이 대부분 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파 정권은 환율 약세, 그러면서 수출을 부양하는 정책을 쓰는 거고, 워낙 강세 전략이 돼버리면은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로 돼버리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교환한 걸 적게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 줘야 되는 거 900원만 줘도 되니까 원화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을 조금만 해도 된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원화가 강세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는 월요일 날이죠. 이제 월요일 날 트럼프가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규제안이 발표된다고, 여기 제가 요거 연합뉴스 올려놨는데, 이렇게 12일 날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 1.5천억 달러를 해서 인프라, 이제 워낙 낙후된 뭐 이제 고속도로부터 해서 대규모 이제 원유 수송관 건설,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기 멕시코 장벽 세우는 거, 그거까지 들어가서 1조 5천억 달러면은 이게 거의 뭐 얼마입니까? 이게 한 2천조 되는 거예요. 2천조. 그럼 우리나라 4년 5년치 예산을 여기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이 지금 뭐 재정 적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러면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 공급량이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럼 채권 금리가 또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매트릭스 계속 봤었잖아요. 오늘은 안 올려드렸지만은 매트릭스에 계속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 금리가 상승되면은 결국 금리를 많이 주니까는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서 오겠죠.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옮겨서 온다라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달러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채권 금리 상승이 무조건 달러 상승 요인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채권 금리는 폭등했었지만 달러는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활용해서 이제 이 달러를 떨어뜨린 건데, 채권 금리 상승이 단기 금리만 올라가 주거나 장기 금리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달러 상승 요인이 안 된다. 근데 같이 또 상승해 주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달러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무조건 이런 요인은 아니더라. 대신에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맞아진다 라는 거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 시기에 요
트럼프가 취임했잖아요. 11월 여기 넘어서 이제 당선되고 힐러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달러가 폭등하다가 트럼프 취임사 발표하고 막 엄청 달러가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달러 약세 발언을 지지를 했던 거예요. 요때. 달러 약세가 우리한테 좋다. 막 이런 얘기는 원래 안 하거든요. 대통령들이.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가, 대통령이 뭐 달러 약세를 지지한다는데, 그래서 뭐 계속 뭐 달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조절하면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이거는 이제 유로와 뭐 글로벌 통화 6개를 가중평균해서 나는 수치인데, 달러가 계속 떨어지다가 트럼프가 강달러를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한 다음부터 달러가 안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막 지지선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요게 이제 요 트럼프 강달러 선호한 게 88.44.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겠죠. 이제 88.44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이 트럼프 발언도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강한 뭔가 달러 하락세가 시장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폭락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근데 88.44에서 트럼프가 강달러 선호 발언을 하고 여기서 지금 달러가 단기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막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이슈는 아직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더라도 이게 달러가 여기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달러가 오르더라도. 근데 뭐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다음 날 또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요 달러의 큰 이제 글로벌 통화 대비한 달러 흐름도 한번 보여드렸던 거였고, 이때는. 그래서 달러가 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히 이 매물벽이 두껍기 때문에 없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강달러 선호 발언은 있다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표기를 해놓은 거고, 일단은 지금 오늘은 국내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하고의 차트를 보여드린 거죠. 근데 유로화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갑니까? 유로화 폭등하고 여기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제가 표기를 해놨죠. 그래갖고 유로화가 계속해서 테이퍼링, 그리고 또 유럽 경제 성장세가 계속 좋다고 보니까는 유로화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엔화도 여기 어느 정도 9.9대까지 9.3까지 떨어진 다음에 엔화가 폭등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화 대비 달러 교환비 쫙 올라가면서 엔화 폭등. 그 다음에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위안화는 뭐 그냥 뭐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수직 상승 있잖아요. 이거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게 장기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오르게 된 거는 제가 이때 위안화 사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분데스방크라는 이제 독일 중앙은행에서 위안화의 대거 매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은 위안화 163 라인은 독일 은행하고 전쟁하는 라인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요 라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 분데스방크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분데스방크가 매집을 한 게 이게 매집 분명히 여기서 샀을 거예요, 계속. 사들인 다음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외화 보유고로 위안화를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가 여기를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163원을 이하로 갈 가능성은, 얘네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거. 163원은. 근데 여기에다가 또 요때 뭘 또 발표를 했냐면은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선물 시장을 만들겠다.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올라가는 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여기보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폭락하겠죠, 이제. 그렇지만 당분간은 위안화 지지 세력은
독일이다. 그리고 또 러시아, 위안화 선물 시장, 그런 게 엄청나게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거는 코스피 보시면은 이 코스피 수급 차트에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팔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이제. 왜냐면은 원화가 매력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투자하는데 원화가 매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원화가 계속 매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당분간 원화는, 왜냐면은 우리가 수출이, 또 이것도 마침 또 이날 또 수출 지표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도 좋게 나와요. 왜냐면은 계속 반도체는 우리나라 거 계속 사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LG나 디스플레이나 뭐 LCD, LED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거 사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선박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선주들이 계속 발주를 넣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는, 그렇지만은 중앙은행의 정책상, 중앙은행의 정책을 이길 정도의 스피드는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달리기로 따지면 한 11초 때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안화 얘네들이 막 그 정부 정책의 발표로 인해서 막 9초 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느려진 거지만은, 얘네들도 계속 9초 때를 뛰지 못하니까 얘네들도 속도가 느려지면은 원화가 다시 상대적, 이거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런 구간에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선 공방을 계속 벌이는 모습이었고, 투매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눌림목 조정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요게 좀 내용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또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으니까요. 요건 또 다들 또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또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 이게. 그래서 또 2월 8일 날 이렇게 또 미국 증시가 폭등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5일선에서 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5일선에서 또 눌렸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쌍바닥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5일선에서 밀렸기 때문에, 5일선에서 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여기 주가가 여기서부터 폭락했잖아요. 이 폭락의 5일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5일 동안 팔아 제낀 사람들, 그리고 5일 동안 또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샀던 사람들, 팔았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지금 여기인데, 그 평균 가격에서 시장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비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비싸니까 당연히 뺀 거죠. 그러면은 요게 영향을 받아서 5일선에서 밀리면서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더 빠지겠구나. 근데 여기가 마침 600선에서 또 여기서 수급이 올라오면서 또 지지를 받고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2600이라는 선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600선에서 쌍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금 현재 채권,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요거는 마무리 되는 거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크게 막 50, 60, 70, 80, 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줄어드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지선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오히려 5일선에서 밀려서 오히려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올리는 게 더 주가는 빨리 올라가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여기서 더 많이 올렸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요게 갑자기 다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기. 그럼 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천천히 바닥에서 지지선을 깔면서 가는 게 더 많을수록 오히려 이 전 고점을 돌파할 시간은 더 빨라지는 거다, 시일상. 그래야지 얘네들이 여 밑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익 실현을 보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올릴 때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세력들도 돈을 벌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선 사업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데 이날은 큰 이슈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더 하시라고 기술적 분석을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의 의미를 저희가 여기 써드렸고요. 121선에서 또 지지를 받는 건, 121선은 무슨 의미냐?
이런 지지선 6개월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써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요 26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여기 121선에서 올라가. 요때 마침 또 에반스 연준 의장이, 아니, 총재가, 시카고 연준이죠. 총재가 경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또 자신감을 또 표명을 해요. 또 이날 또.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지선에서. 사람들이, 땡큐 하면서 막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마침 또 국제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국제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랐다가 국제 유가도 지금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60불 좀 밑으로까지 더 빠지고 50불대 후반까지도 계속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이란 이슈, 중동 이슈, 뭐 베네수엘라 이슈 등 때문인데 생산량은 계속 좀 늘었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폭등했어요. 그래갖고 유가가 더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생산량 이슈로 지금 빠지는 게 왜냐면은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더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유가가 빠진다는 건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수급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좋아지고 독일 주가가 올라가고 일본 주가가 올라가고 중국 주가가 올라가면은 국제 유가는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기름을 많이 쓰니까 써서 생산량이 늘어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증시가 조정을 받는 단계라서 그러면 걔네들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제 유가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까지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동의 불안감이 남아있고 베네수엘라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단기 올랐지만 달러도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제 유가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란 제재안이 지금 트럼프가 정치에 의해서 이제 표결이 이제 2월 말 3월 초쯤에 될 건데 그 표결이 돼버리면 이제 유가 폭등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한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폭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폭락을 할 것인지가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조만간. 요거는 몇 달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를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유가 얘기는 또 따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너무 증시가 가파르게 움직여서 증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600 라인은 시장 심리선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보인다. 수급상 중요 세력들이 2600선 라인의 지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눌림목 수준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600선이 깨지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골팍이라고 해서 좀 더 시장의 공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쫙 빼거든요. 2400선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좀 늦게 올려드렸던 이유는 전체적인 시장을 많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투매가 또 발생된 거죠. 그래서 투매가 돼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포지수가 우리가 예상한 거에서 당연히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면은 훨씬 좋은 거다. 조정은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45 이상 50, 60, 70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빅스지수가 쌍봉을 만드는 모습이 진행될 걸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이 여기서 증시를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 여기서 바닥을 다시 다지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미끄러지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가나 국채금리 역전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2400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고 물가 상승 전망이 강해지면서 요거는 단기 금리, 요건 장기 금리를 나타낸 건데 장기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2년간 3천억 달러 국채 발행한다고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때.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장기 금리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단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예전 수준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단기 금리는 똑같은 시간에 이만큼 올랐는데 단기 금리는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게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만 오르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역전이 돼 버리면은 은행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기 금리가 이번 사태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쫙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그거보다 조금 덜 올라가 주면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스프레드 확장 시기에는 항상 주가는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스프레드 차이는 은행이 결국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장기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만 올라가고 단기금리가 덜 올라간 거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식은 떨어졌다.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떨어졌다. 그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경제 공부는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을 보면서 달러가 앞으로 계속 강세로 갈 것이냐, 이런 금리의 변동이 달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거를 결국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월 26일 날 제가 달러가 여기 트럼프가 강달러 선호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강달러 선호 발언을 한 다음부터 계속 올랐어요. 근데 요게 올라간 게 뭐랑 똑같냐면 요 금리 올라간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오른 거냐, 트럼프가 강달러 선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른 거냐, 이거는 뭐 지금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판단해야 될 거는 이 트럼프 강달러 선호 발언의 88.44, 요 선을 달러가 이렇게 쉽게 깨고 붕괴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요 달러 강세가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에 의해서 기인했다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 금리가 계속 당분간 갈 거라고 하면은 달러는 그럼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써놓고 있냐면은, 첫째,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1월 26일 날 트럼프가 강달러 선호 발언을 했고, 그래서 88.44는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기금리 상승 추세가 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가가 지속 상승한다면 강달러 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요 밑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 떨어졌을 때 엄청 물려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런 차트를 보실 때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을 얘네들이 돈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한테 본전을 채워주면서, 여기서도 본전을 채워주면서도 달러가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때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통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달러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전략이 강달러 선호 발언은 했지만은 또 재무부 장관은 또 달러 약세 선호 발언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강달러 선호 발언 요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아직은 달러가 강세로 완전히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의해서, 또는 국채금리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될지는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기서 또 물가가 흐지부지 해버리면 또 여기서 팍 꼬꾸라질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는 거를 지금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대세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질 때 뭐라고 해놨냐면은 요 트럼프 강달러 선호반응 88.44에서 요 매물대 안에 지속적으로 요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은 달러가 크게 쫙 치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크게 치고 내려가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트럼프가 이 통하는 정치거든요. 강달러를 정책을 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 전략을 펴서 수출을 부양할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거지 당장 강세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면 하락 추세가 심하게 강해질 것이다 요거를 당장 논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르다. 왜냐면은 중국, 유럽, 영국, 일본 이쪽에서 긴축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강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통화 강세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확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장은 지속이 될 것이다 당분간. 그리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은 다른 국가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하고 브라질은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조정을 돌리는 세 가지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빅스가 45를 넘어가서 50, 60, 70, 80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래서 빅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지수의 바닥을 형성을 하면 되는 거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속도보다는 좀 완화돼서 움직이는 속도가 돼버리면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통화가 이 타 통화들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장으로 되면은 다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안정세 거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그 이제 주가 회복 단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판단하는 게 결론적으로 대세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세 하락장으로 가기에는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이 되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단계다. 금리를 다 올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번에 올리는 금리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마지막으로 금리 올리는 마지막 단계다. 요런 신호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이제 위험해진다 이제 주식들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다시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바닥을 잡으려면은 지금 현재는 빅스 지수의 움직임이 쌍봉을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 가파르게 변동된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의 금리가 안 오르던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거, 그것 때문에 균형이 깨졌던 거, 이게 다시 균형이 회복되는 순간이 단기 바닥을 만드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등, 그 다음에 금리가 또 단기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위기설이 또 갑자기 불거진다 그러면 또 빅스 지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지금 시나리오는 여전히 점검을 해보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또 공부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이번 주 시장의 복습을 이제 다 마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가야겠죠.